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도 무역법 301조, 122조와 232조를 활용해 동일한 관세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 조치가 영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에서 중국향 판매 제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이 중국에 다시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신은 이를 두고 엔비디아가 워싱턴에서 로비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글 TPU가 새로운 HBM 수요처로 부상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HBM3E를 재설계하고 하반기 공급을 확대하면서 구글향 HBM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국방 우주 기술 자립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위성용 우주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과제로 개발될 트랜시버 우주 반도체는 군 저궤도 위성통신 실현을 위한 핵심 소자로 높은 신뢰성과 성능을 요구하는 국방 분야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는 AI에 부담이 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도에 제품을 많이 판매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들도 AI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따져가면서 지출에 대한 속도 조절이 좀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하긴 했지만 어제는 2%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소폭이지만 어제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말 고배당주 찾기에 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고배당주 하면 통신 3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KT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와 관련해서 내부에 있는 테스트를 좀 통과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HBM4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밤사이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만약에 패소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정책 그대로 재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판결은 내년 5월에서 6월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한 내용들은 장기적으로 뉴스 꼭 체크하시면서 가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준의 올인한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밤사이에 더 높아졌습니다. 11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래된 올드 데이터가 아니라 11월 데이터기 때문에 특히나 더 증시가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사이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밤사이 증시 마감 상황은 다음 주에 있을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어쨌든 상승 마감했습니다. 높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승세가 이틀 연속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408.44포인트가 올라서 0.86%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3, 그리고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는 0.17% 각각 상승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상승 배경에는 미국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민간 고용을 집계하는 ADP에 따르면 11월 민간 일자리가 32,000개가 깜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 원래 이제 4만 개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전망과 정반대의 부진한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고용 지표는 다소 냉각돼서 우울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연준이 다음 주에 있을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미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주 수요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89%, 10명 중 9명 정도가 이제 내려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이는 11월 중순에 0.4%, 그러니까 40% 정도에 대해서 크게 높아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완화적인 금리 기대감은 은행이나 카드사의 금융주의 훈풍으로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투자자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도 추가적인 활력을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웰스파고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주요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세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소식인데요.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MS 주가가 장중에 약세를 보이면서 2.5%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이제 약한 고리로 꼽혀왔었는데 IT 전문 매체죠. 디인포메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 목표, 즉 세일즈 인센티브와 관련된 판매 쿼터를 낮췄다는 보도가 이제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회사 측이 세일즈 쿼터를 낮추지 않았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주가는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데 그치고 다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 생태계로 연결된 종목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동조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2%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은 AI 종목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초기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기업들이 서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회사가 그 투자 대비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막 거대한 변혁의 초입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과 AI 인프라가 각 기업이 얼마나 많은 부채를 끌어다 쓰고 있는지 그 재무 구조를 면밀히 들여봐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93,000달러를 웃도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는 이번 주 이제 3월 이후에 최악의 일일 낙폭을 기록한 이후 나흘 만에 최대 회복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노동시장의 둔화 조짐은 있었지만 연준의 어쨌든 금리 인하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는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을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관련 빅테크의 반도체 종목 사이에서 옥석 가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 힘겨루가 되고 있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마감 상황 먼저 짚어봤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젠슨 황 CEO가 밤사이 공화당 의원들이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중국 칩과 관련해서 수출 다시 재개해달라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H20이라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은 약간 실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1% 하락하면서 마감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레이니엄4 베일 벗다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 이어서 아마존까지 직접 AI 칩 전쟁에 뛰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마존이 이러한 소식을 내놓게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이번 발표는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연례 기술 컨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AWS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니엄 3에 대한 발표를 했었고요. 4는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도 상당한 게 뭐냐면 울트라 서버에 이제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트레이니엄 3 칩과 AWS가 직접 설계한 전용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 AI 전용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스템이 이전과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냐면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 모델에서 4배, 메모리 용량이 4배 늘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 트래픽이 몰리는 피크 타임 때도 안정적으로 AI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요. 그리고 이제 확장성도 눈에 띄는데
트레니엄 3의 울트라 서버 한 대에 최대 144개의 트레니엄 3 칩을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천 대의 울트라 서버를 묶으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트레니엄 칩수가 무려 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10배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데도 전력은 40% 정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력을 40% 정도 덜 쓰니까 AWS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이 절감이 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AI 인프라 비용이 절감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AWS는 이 모델을 가지고 자사에 투입한 AI 기업이죠. 엔트로픽 그리고 일본의 LLM 기업인 카라쿠리아 그리고 이제 뮤직 서비스인 스프레시 뮤직 같은 데서 실제로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한 추론 비용을 크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차세대 칩이죠. 트레니엄 4의 청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단계지만 AWS는 트레니엄 4가 또 한 번 성과를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이제 독자적인 것보다 엔비디아 고속칩 인커넥팅 기술과 함께 지원하면서 서로 연동하면서 효율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I의 이번에는 엔비디아에 뭔가를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4 기반 시스템이 엔비디아 GPU와 직접 연결되고 서로 성능을 보완할 수 있고 동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직접 설계한 비교적 저렴한 서버렉과 트레이닝 칩 위에서 엔비디아 GPU를 얹어서 하나의 통합된 AI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TPU 발표에서 아마존 대 구글의 TPU 발표에 있어서 아마존의 이 트레이닝 발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존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엔비디아 쪽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AI 전용 칩과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다른 빅테크들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과연 이게 아마존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존 쪽에서도 트레이니엄과 관련해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3 같은 경우에는 전력 효율성이 40%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AI 훈련 비용은 최대 50%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4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엔브이링크가 같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랑 협력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엔트로픽 2026년 IPO 준비입니다. 엔트로픽이 벌써부터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빅테크 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2026년도를 목표로 해서 IPO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렇게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내년에 이제 간다는 얘기인데 일단 엔트로픽은 일단은 이 소식이 전해진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영국 파이낸셜과 로이터 통신이 하면 이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IPO 전문 로펌을 선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IPO 관련 법률 자문을 시작한 윌슨 손신이라는 회사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 또한 여러 글로벌 투자사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면서 IPO 시기라든가 구조 상장 등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 보도가 등장한 이후에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아직 초기 단계다. 인정은 했지만 비공식적인 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관사라든가 실제 상장 여부 시기라든가 이렇게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첫 삽을 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픽이 왜 이렇게 IPO를 갑자기 꺼내게 되는 것인가? 상대적으로 지금 오픈AI는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2026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첫 번째 이유는 자본 조달 같습니다. 이제 초대형 AI 모델을 돌리고 들어가는데 데이터 센터라든가 고성능 칩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인력을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장 투자 라운드에서 3천억 넘는 지업 가치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분을 팔면서 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장을 하게 하면서 이제 공개 주식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AI 시장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안 쓰는 기업이 이상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 AI가 없으면 이제 불편할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엔터프라이즈 IT 지출이 AI 쪽에서 빠르게 이제 쏠리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이쪽으로 몰리고 있을 때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시장과 투자자 관심이 뜨거울 때 상장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트로픽에는 구글의 제휴사인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이제 이미 투자를 집행한 상태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도 최대 1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규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엔트로픽은 마이크로 애저의 300달러 이상의 어쨌든 장기 투자 계획을 맺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뭔가의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상대적으로 보면 비교 대상이 오픈AI 쪽에 따르면 최대 1조 달러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 단기적인 IPO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상반되는 어쨌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오픈AI와 엔트로피 중 둘 중 누가 먼저 상장할까, 그리고 공모기간과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될까가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수백조 원의 기업 가치, 빅테크 4대 천왕의 동시 구애를 받고 있고 2026년을 겨냥한 IPO 준비를 겨냥하고 있는 자 엔트로픽이 과연 이게 생성형 AI 버블이 있을지 아니 도박이 섞여 있는 상징적인 회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뭔가 수익성이 있는 뭔가를 가시적인 뭔가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첫 삽이 IPO 선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엔트로피과 오픈AI가 나란히 뉴욕 증시에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이제 몸소 체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좀 종합해 보면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약 440조 원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넷플릭스, HBO 맥스까지 3키나이고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의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미디어랑 스트리밍 판도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넷플릭스가 이제 OTT 쪽에서는 상당히 최강자이지만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스트리밍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 서비스를 하는 게 지금 이제 스포츠 중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유튜브 쪽에 이제 상당히 밀리고 있다. 그 때문에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로이터 통신이나 넷플릭스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최근 논의에서 워너의 스튜디오 부분과 스트리밍 부분에 즉 HBO 맥스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자산 인수를 제한한 상태입니다. 자, 이 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워너브라더스 HBO 맥스를 묶어서 번들 상품을 내놓겠다는 구상인데요. 넷플릭스 측은 어쨌든 두 서비스를 따로 가입할 때보다 묶어서 더 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가 축소 가격 인상의 우려가 있다는 규제 당국의 이런 부분을 미리 설득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제 상당히 자산을 많이 내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두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스튜디오 부문과 함께 HBO와 HBO 맥스 그리고 CNN을 포함한 이제 케이블 채널들에 대해서 어쨌든 쪼개거나 한꺼번에 이제 파는 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제는 어쨌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파라마운트의 스카이단스와 함께 컴캐스트가 동시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넷플릭스 AD를 크게 놀리는 건 말씀드렸던 IP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인수대를 하게 되면 HBO 시리즈와 워너브라더스 영화 아카이브 그리고 DC 코믹스가 배트맨의 슈퍼맨 같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수의 어쨌든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하면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가는 길이 난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점 강화 부분이라든가 소비자 혜택 부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기업들이죠. 파라마운트, 스카이단스라든가 컴캐스트, 피콩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넷플릭스의 상당한 무게를 지금 시장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넷플릭스와 HBO 맥스 번들 그리고 워너의 방대한 IP 라이브러리 그리고 스트리밍 1위라는 그런 부분과 할리우드 최강의 IP 결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픽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규제 리스트와 경쟁 입찰자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딜이 실제로 성사가 될지 그래서 성사가 돼서 어쨌든 유튜브와 함께 경쟁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더 싸고 더 많은 컨텐츠를 얻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글로벌 미디어 스트리밍 시장에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내용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 오픈 AI의 딜 미정이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CFO 측에서는 아직 최종 확정된 계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딜의 골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9월에 오픈AI가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투자 영서를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조건 중에는 최소 10기가와트의 엔비디아 시스템을 오픈AI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미국 가정 8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감당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칩을 대량으로 이제 공급하는 초대형 수주이자 아니면 오픈AI의 전략적 동맹을 하게 됐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게 발표된 당시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CFO가 나와서 최근에 우리는 아직 확정적인 단계가 아니고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제 2026년 공급 확정된 칩 물량이 5천억 달러 규모인데 이 안에 이게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었냐?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버블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AMD가 어쨌든 오픈AI와 계약을 맺는 부분에서 위기감에서 성급하게 나온 결정이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구조를 단순하자면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버블론이 계속 일고 있으면서 순환 거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조가 단순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엔비디아가 AI 스타트업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대규모로 사갑니다. 이게 사실은 투자라기보다는 서로가 약간 순환 맞교환 약간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버블론이 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오픈AI의 최대 1,000억 달러 인프라 딜을 한 상태지만 미완성 상태다. 그리고 이 딜이 성사될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서로 순환딜이기 때문에 이게 버블 논쟁이 계속 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독점과 쏠림에 대한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으면서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나온 이후에 어쨌든 올해 이제 오늘 엔비디아 주식이 약간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어쨌든 AI 시대의 뜨거운 두 플레이어죠. 엔비디아와 이제 오픈AI의 초대형 빅이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실제로 이게 구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좀 오전에 말씀드린 5천억 달러 그 안에는 이게 없다라는 말씀. 그러면 이제 생산을 더 늘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일부를 빼고 이걸 다시 늘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이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 거래가 AI 시장의 새로운 거품이 될지 아니면 인프라 시대의 시작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지난 9월에 파트너십 발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순환 거래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젠수당 CEO가 내년도 예약 칩 주문에 대한 규모 자체를 5천억 달러라고 언급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오픈 AI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성사가 되게 된다면 지금 이야기했던 5천억 달러보다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리포트는 KT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목은 곧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부상할 것입니다 였습니다. 최근 KT는 해킹 이슈, 그리고 CEO 교체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하나증권은 KT를 내년 대표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평가들이 나온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핵심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킹 비용 충격이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요.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슈가 됐었던 유령기지국 해킹 사건 때문에 4분기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해킹 관련 비용이 이미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실적 약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CEO 교체가 밸류업 정책을 흔들 가능성은 낮다라는 건데요. KT는 내년에 새로운 CEO를 뽑게 되지만 하나증권은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는 만큼 KT도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6년에서 2028년 이 배당분리과세는 사실상 확정이 된 분위기인데요. 지금 배당분리과세는 쉽게 말해서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2026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렇게 된다면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확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KT 입장에서는 사실상 배당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는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라는 법제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지금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 한도가 이미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비율이 한도를 넘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KT는 자사주를 더 사들이기에도 또 소각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결국에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주주환원 재원을 배당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를 살펴보니까 배당 수익률 자체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KT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세전 7.5%고요. 세후 기준으로 바라보더라도 6.3% 수준입니다. 세후 6%대 배당은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보기 힘든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T가 정책 수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1분기 KT의 주당 배당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당 배당금을 DPS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600원으로 지금 상승할 전망들이 점쳐지고 있고요.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KT 주가가 30%나 뛰었던 결정적인 요인도 바로 이 배당 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증권은 2026년에 DPS가 9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50%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사실 원래 KT 같은 경우에는 연간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걸 모두 배당으로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26년 총 배당금은 9,500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KT가 배당 여력이 커지고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분리과세로 인해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 모든 시점이 바로 2026년에 발생을 할 거라는 게 하나증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KT가 지금 배당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배당 분리과세는 고배당주에게 큰 혜택이고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50%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2025년 DPS 증가율도 20%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증권은 향후 3년간 KT가 분리과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은 크게 늘었는데 지금 KT의 주가에는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같은 경우에 급격히 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상승 여력이 될 수 있는데 주가는 그 속도를 지금 따라가지 못한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 정책 모멘텀이나 배당 강화가 나왔을 때 주가가 뒤늦게 반영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통신사의 주가는 총 배당금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SKT, LG U+ 모두 배당 총액이 늘어날 때 주가가 함께 올라가는 패턴이 뚜렷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나증권은 2026년 KT의 총 배당금이 9,5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나게 됐을 때 주가도 자연스럽게 레벨업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내년 상반기쯤에는 KT 주가가 최소 7만 원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9월에 있었던 해킹 사건이 분명히 KT에게는 단기 리스크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유령 기지국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소액 결제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증권가에서 같은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의 상당 부분 이 해킹 사건의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됐고 4분기에 추가적인 비용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증권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이미 소진된 악재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우세하고요. 지금 하나증권이 제시한 목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매수 유지 의견 그리고 목표가 7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KT 주가는 5% 가까이 오르면서 5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이겁니다. 배당 중심의 주주 환원 구조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지금 자사주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배당을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내년이 바로 큰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를 KT가 톡톡히 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랑 관련해서 내부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바로 찍어낼 수 있는 단계로 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좀 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이 이제 일본이랑 한국에서 펀드 조성해서 돈이 들어오면 원전 건설에 제일 먼저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원전 주주 다시 조금씩 꿈틀대고 있어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두드러기 치료제이죠. 옴리클로가 고용량 제품에 있어서도 미국 쪽에서 FDA 승인이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 HBM4 잡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HBM4 내부 테스트가 통과가 됐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찍어낼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반도체 경쟁에서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통과로 지금 삼성전자가 HBM4 안에서 양산 직전에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은 HBM4에 10나노급 일시 D램 그리고 이 4나노 파운드리 로직 다이를 붙여서 초당 11기가비트 이상 속도를 내는 구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는 빅테크의 요구 수준을 충족했다는 뜻인데요. 이번에 통과한 PRA는 삼성 내부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품질 관문입니다. 고객사가 승인만 하면 바로 생산에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따라서 업계에서는 삼성이 2026년 초 고객사 최종 인증까지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HBM 쪽에서는 생산 능력까지도 이미 상당히 확보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웨이퍼 투입 기준 월 17만 장까지 HBM의 생산량을 늘렸고요. 기존 D램 라인을 공격적으로 HBM용으로 돌리면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업계 생산량 1위에 올라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평택 P3나 P4 라인 재정비, P5 공장 골조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HBM4에서 HBM4E까지 이어지는 다음 사이클에서도 대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PRA 통과가 기술과 양산, 고객 대응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이런 기술도 너무 대단하지만 사실상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현재 어떻게 좀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터질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매출 90조 5,800억, 영업이익은 18조 3,5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상당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배경은 명확합니다. 이 서버와 PC용 범용 D램 가격이 46%나 뛰었고 D램 영업이익률도 무려 53%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HBM3 이 공급이 늘고 파운드리 적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전망도 큽니다. 키움은 매출 99조 4천억, 영업이익은 22조 6,700억 원으로 또 한 번의 점프를 예상했는데요. 이 HBM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34% 증가할 것이고 범용 D램 가격은 추가적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본 게 근거였습니다. KB증권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배, 전분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특히 DS 부문의 영업이익만 15조 원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권사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HBM4 모멘텀인데요. 삼성이 이미 엔비디아의 루빈 그리고 구글 TPU 차세대 모델 양쪽에 샘플을 넣어둔 상태고 공정 이슈도 현재까지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게 근거입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PRA 이후 양산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것이라는 공식을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HBM4 모멘텀은 삼성전자 주가의 단계 상승을 유도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HBM3 2단계까지 오는 동안은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우위를 좀 점하면서 온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HBM4는 누가 먼저 승기를 잡게 되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럼 경쟁 구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이 고객 다변화와 종합 생산 역량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고객 측면에서 좀 보면 삼성은 올해 들어서 구글 TPU의 1번 공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브로드컴을 통한 구글향 HBM 공급 비중이 60% 이상인데요. GPU 의존도가 높았던 기장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서 TPU와 ASIC 확대, 이 흐름을 선점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 경쟁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PRA까지 확보하면서 엔비디아 루빈과 구글 TPU, 차세대 모델 양쪽 모두를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쥔 상태입니다. 기술 전략에서도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모두 갖춘 IDM의 유일한 강자입니다. 이 HBM4 2로 넘어가면 커스텀 요구가 더 세지면서 이 고적층 난도가 16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설계부터 양산, 패키징까지 한 회사에서 처리하는 턴키 방식이 분명한 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좀 협력을 하면서 HBM4 기술 선두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지금 시장 전체 파이가 워낙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이 양 강자의 전략적 선택이 분리된 시장 기회를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기술 경쟁력과 고객 확장 모두에서 반등을 넘어서 주도권 회복 가능성을 만들어낸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시장 개장하고 나서 뉴스 살펴봐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관련된 뉴스가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HBM4나 4E 시장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원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한국에서 이제 펀드 조성해서 돈이 들어오면 원전 건설에 가장 먼저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원전주가 좀 지지부진했다가 오랜만에 꿈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발언을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 나온 메시지는 지금 미국이 원전 부흥 시대를 또 본격적으로 열 것이다라는 좀 메시지를 시장에 주게 됐습니다. 먼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한국은 2천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와 같은 총 7,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중 우선순위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두겠다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 전력 생산용 원자력 병기고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등 국내 원전 관련 종목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금 지난 한미 협상 타결에서 양국의 조선과 원전 등에 있어서 이전과 차원이 다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주 우선권을 주기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제의 발언은 지금 대규모 한일 투자금을 미국 원전과 조선 에너지, 이 인프라 재건 투입에 하겠다라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한국은 이미 원전에 있어서 운영과 제작, 시공 역량을 모두 갖춘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흐름이 본격화되면 한국 원전과 건설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이 흐름이 어제의 원전주의 강세로 나타나게 된 결과였습니다. 네, 우리가 또 원전주의 대장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은 SMR 기대감은 물론 가지고 있고 본업인 가스터빈도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원전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요. 두산에 쌓인 이 모멘텀들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국내 원전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실제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상징적이었던 게 최근에 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확정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2030년 전후로 수명 만료를 맞는 원전이 9개나 되는데요. 이 원전을 모두 폐쇄할지 그리고 계속 돌릴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전하다면 계속 돌린다라는 방향을 첫 사례로 공식화한 셈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장비나 기기 교체, 핵심 부품 수요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고요. 이 해체 공사를 이끄는 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함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혁신형 XMR도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올해 표준 설계 완료 단계에 들어갔고 2028년 인허가 마무리, 2035년 초도기 건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두산은 이 과정에서 주객의 제작 파트너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SMR 상용화 흐름의 핵심 기업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미 두산 에너빌은 원자로 압력 용기, 냉각제 펌프, 중기 발생기 같은 핵심 기자재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내에서는 원전 산업이 되살아난 심장부에 두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안정적인 장기 일감까지 확보한 흐름이 겹치면서 앞으로의 실제 매출 회복을 더욱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 쪽 모멘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화됐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원전 건설에 들어간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실적과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만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해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한 단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를 넘어서 내년이 특히 본격적인 개화기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확고한데요. 일단 해당 모멘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럽 대형 원전 시장 재진입입니다. 이 체코 두코바니 5에서 6호기 본계약이 연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불가리아와 폴란드 신규 원전도 2026년에서 2027년 본계약 타이밍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규모가 좀 다릅니다. 지금 원전 한 기당 기자재 공급 규모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 실적에 미치는 체급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머스크의 xAI 가스터빈 수주 성공입니다. 가스터빈은 원래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4개국의 과점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 에너빌이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갔다라는 거는 기술도 인정받았을 뿐더러 속도에 대한 승부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받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함에 따라서 앞으로 설치 리드 타임이 승부인데요. 이 두산은 기존 글로벌 업체 대비 이 기한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면서 빠른 속도로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SMR 글로벌 공급망까지 확장 중입니다. 뉴스케일과 엑스에너지 등 각각 글로벌 핵심 프로젝트과 이 공식 파트너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미국에서 나온 원전 투자에서도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특수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내에서는 기술 회복과 생태계 복원, 해외에서는 대형 시장 확장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원전 시장의 플레이어로 올라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상 원전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존에 본인이 잘하고 있는 가스터빈 사업은 또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으로 잘 연결돼서 찍힐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드러기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죠. 옴니클로 같은 경우에 고용량 제품이 미국 FDA 승인 소식이 좀 전달이 됐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국에서 사실상 완전체 허가를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제형 같은 경우에는 300mg 사전 충전형 주사로 유럽에서 지난달 초 300mg을 먼저 승인받은 데 이어서 미국에서도 전 제형 모두가 지금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레어와 동일한 용량 라인업을 갖춘 유일한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300mg은 한 번에 많은 약 물량을 넣을 수 있는데요. 고용량 옵션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150mg을 2번 맞아야 했던 환자들에게는 치료 편의성과 심리적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옵션이 됩니다. 여기서 시장의 반응이 또 좋았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오말리주맙 시장의 89%가 미국과 유럽에 몰려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두 지역 모두에서 PFS 풀 라인업을 확보한 회사는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이 경쟁사 중에서는 아직 전제형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량 제형까지 일찍 확보한 퍼스트 무버, 글로벌 시장 대부분이 있는 미국과 유럽 공략의 가속도가 붙었다는 부분, 그리고 시장 선점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구조가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줬던 것으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좀 짚어봤었죠. 유럽에 이어서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셀트리온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네, 해외 전략은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퍼스트 무버와 직판 확장,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럽 쪽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이 옴니클로는 지난해 5월 유럽 의약품청에서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최초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이 북유럽 지역에서 첫 출시를 시작했는데요. 11월에는 유럽의 핵심 국가까지 출시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특히 EMA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출시 첫날 입찰 수구에 성공을 하면서 국가 전체 시장의 약 70%의 물량을 좀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현지에서도 기념비적 성과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시장 진입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상태입니다. 두 번째 축은 브라질과 중남미 시장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브라질에서 옴니클로가 가장 먼저 출시된 바이오시밀러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브라질에서는 혈액암 치료제인 트룩시마가 사립시장 점유율 80%를 확보하고 자가 면역 치료제 램시마가 60%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셀트리온 제품들에 대한 신뢰 기반이 이미 탄탄합니다. 따라서 옴니클로 역시 비교적인 빠른 시장 안착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풀라인업 허가, 그리고 유럽에서는 입찰과 직판 기반 조기 점유율 확보, 중남미에서는 기존 브랜드 신뢰에 더해서 퍼스트 무버까지 이런 포인트들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셀트리온의 글로벌 시장 확장 속도가 한층 가팔라진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벌 전략 또한 꼼꼼하게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성과가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지도 가장 중요할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 OPM, 영업이익률을 33%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정리하면 이 기존 제품의 안정성과 그리고 신제품의 고성장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을 4조 원대, 영업이익은 1조 원대로 좀 예상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4분기만 보더라도 매출 1조 3,373억 원, 영업이익은 4,413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33%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기존 제품군의 안정적인 매출, 고마진 신제품 비중 확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의 조정이 끝나면서 고수익 제품 기여도가 더 커진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생산 수율 개선, 개발비 상각 종료 효과까지 겹치면서 전체 마진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여기서 긍정적입니다. 현재 확보한 ADC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가 나오면요, 상업화 경쟁력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셀트리온은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흐름들이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고 내년에도 제품별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앞서서 짚어주셨던 옴리클로의 풀 라인업 확보가 앞으로 향후 점유율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가게 될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이 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회의는 오는 9일부터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비교적 좀 기술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제품 판매 목표치를 줄였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기술주들의 좀 투심을 약화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좀 구원투수로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9거래일 만에 4,000선 다시 회복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종가 기준으로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11월에 박스권 장세에서 좀 탈출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전문가님, 사실 11월에는 좀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이제 12월 들어서 좀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시장 상황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뭐 어제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이제 1% 가량 이제 상승으로 코스피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환율에 대한 부담보다는 결국은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 또는 올라갈 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다시 국내 증시가 과거에 올랐던 폭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받고 나서 이번에 반등을 계속 또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4,000포인트대까지 이제 어제 장중에 올라왔고 종가까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4,000포인트라는 이 가격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4,000포인트 아래에 있을 때하고 위에 올라왔을 때는 차이가 크죠. 아래에 있을 때는 4,000포인트가 벽으로 느껴지지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환호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4,000포인트 위쪽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한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과 또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11월 최고점 부근에 한번 이제 그 자리의 고점을 한번 받고 나서 거기 잠깐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고점 부근이 또 뚫리게 된다면 결국 이제 연말하고 연초쯤
이 중소형주의 강세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주가의 반등이 나오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이 코스닥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이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된다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나중에 되면은 코스닥 이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 뒤늦게 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부터는 지금 대형주와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의 관심 그리고 이제 포트를 구성할 때도 대형주 포트 위주로 구성하지 마시고요.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좀 섞어서 이 포트를 구성하면서 가시는 게 이번 시장을 대응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 시간에도 4,000피를 오후장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어제 시장에서 코스피 4,000선 단단히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포트 구성 전략에 있어서도 대형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도 함께 담아가는 전략들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특정 AI 제품 매출 성장 목표를 줄였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2.5% 약세를 보였거든요. 이게 오늘 국내 관련 기술주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판매되는 제품이 AI 쪽에 대한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목표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건 그만큼 AI 관련주들한테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도 소비자 대상으로 메모리칩을 판매하고 있던 걸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었죠. 물론 지금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AI 칩에 대한 그 생산 때문에 지금 결국 이제 일부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이 칩을 판매를 중단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었고 미국의 시장에서도 AI 관련주들의 하락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AI 제품에 대한 목표치가 미달됐다는 이 소식 자체는 결국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AI 쪽과 관련된 그 라인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망설이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도 소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AI 관련주들에 대한 그동안 또 의심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이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주도했던 그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제 목표치에 대한 미달 소식 그리고 전망치에 대한 하향 소식은 AI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오늘장 초반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심리 자체가 미국 증시에서는 나타났고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제 아침에 동시호가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빠져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영향은 분명히 초반에 분위기가 영향을 좀 있겠지만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상승 분위기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추축으로 인해서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약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발 이슈 때문인지 오늘 프리마켓에서의 분위기는 반도체 투탑 둘 다 모두 하락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 투탑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최근 외인들의 수급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호재성 뉴스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HBM4가 내부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어제 단독 기사긴 하지만 이 엔비디아 소캠2 물량의 절반을 공급한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쪽으로 강한 촉매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부터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소캠 쪽에서의 뉴스가 또 나온 부분이 있는데 소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디램 표준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교를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강했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주축을 해서 성장을 많이 해왔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시장은 삼성전자 쪽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디램 시장 쪽에서 점유율이 항상 1위를 차지했었고 하이닉스가 이번에 추격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역전까지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은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제 하이닉스라는 이 단일 공급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협상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도 이제 동일한 기술력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경우에는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하이닉스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가격 협상을 위해서 또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매출처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분명히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뺏기는 입장이 되겠죠, 점유율을.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새롭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 기업들이 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칩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업체들한테도 분명히 HBM 반도체가 들어갈 텐데 이 칩을 누가 납품하느냐. 결국은 이제 그동안 하이닉스의 경우는 엔비디아 쪽에 주력을 해왔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여러 업체들한테 이제 납품처를 다변화시켜 왔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파운더리 쪽에서의 기술을 또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야 지금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누가 조금 더 앞으로 우세할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매출처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장에서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출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좀 삼성전자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개장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은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기술주들이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제품에 대한 판매 목표치를 줄였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2.5% 하락이 나왔고요. 관련 기술주들에게도 좀 차가운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출발하게 될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지금 희비가 엇갈린 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3% 빠지면서 4,02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1% 상승 933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오늘 역시나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좀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밤 마이크로소프트발 악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약화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0.6%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가 넘게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HBM4 내부 품질 테스트 통과 이슈와 또 엔비디아 소캠2 물량에 대한 공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호재로 작용할 만한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0.36%대 강보합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 초반에 1.8%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약간의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어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오늘장 안에서는 지금 그래도 0.4에서 5%대 좀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L바이오는 지금 0.5%가량 빠지면서 20만 원 선에서 잠깐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가요. 다시 회복하는 모습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장 안에서 지금 7%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내년에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도 좋은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은 어제장에서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수급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좀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자세,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 덜어내는 모습인데요. 사실 오늘장은 살짝 좀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약한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아침부터 해서 이제 시장이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보통 국내 증시도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 안에서의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기술주의 하락이 좀 컸었고 그다음에 AI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두 기업의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아침부터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지금 아침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코스피 시장 쪽에서의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5%에서 6%의 하락, 반면에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더 깊죠. 2.5%의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시장 안에서의 수급을 보시면 1,400억 정도의 매도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역시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침부터 매도의 규모는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중에서 전기전자업 중에서 매도하고 있는 규모가 거의 1,000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외국인들의 초반의 매도가 지금 IT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 종목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 시총 상위주 쪽에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이제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이 두 기업이 아침에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장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서의 매도가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쪽은 이제 반발 매수가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주가의 반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 역시도 충분히 상승으로 오늘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락폭 자체가 크진 않아요. 아침에 0.4%까지 한번 밀렸다가 지금은 0.2% 쪽으로 하락의 폭을 좀 낮추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전환까지도 계속 시도해주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IT 쪽에서의 이 주축이 되고 있는 이 업종, 이 종목들은 오전에 잠깐 흔들렸다가 반등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시장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IT 쪽에 계속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소외되고 있는 업종들이 좀 있어요. 현대차 또는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세 소급 적용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 두 기업 이제 자동차 섹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IT 쪽과 자동차 주축이 돼서 올라갔던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상승세를 이끌었을 때 뭐 전차 군단이 상승을 이끌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거든요. 그만큼 시총 상위주에서 자동차 섹터가 그동안 이제 관세 쪽의 영향 때문에 상승 반정이 별로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야기해드렸지만 자동차 섹터보다는 부품 섹터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략을 했을 때는 완성차 쪽보다는 이제 부품주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올라갈 때 움직임들이 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주의해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HL 홀딩스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5%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SJG 세종의 경우에는 11%의 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하고 부품 섹터 이 업종들이 또 받쳐준다면 다음 상승의 이 폭 자체도 좀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좀 강세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 업종이 이제 원전 쪽과 그다음 로봇 관련주들 이쪽 섹터도 역시 흐름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좀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좀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하락폭이 그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반등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 그룹들을 살펴보니까 로봇이 굉장히 또 시세가 좋습니다. 사실 앞서 좀 말씀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내년에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간밤에 테슬라 옵티머스 사업도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급등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소식이 국내 로봇주들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일단 어제 소식으로 들려왔을 때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행정명령에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그 지원책을 행정명령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주가도 한 4%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로봇 사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호재성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 러트닉 이제 장관 같은 경우에도 로봇 CEO들하고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런 분위기가 로봇 관련주들한테도 분명히 오늘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로봇 관련주들을 저희가 이 시간 동안에 많이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반드시 또 수익을 챙기고 또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항상 강조해 드렸었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역시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 깊은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본다면 실적이 좀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성장성 자체는 분명히 앞으로도 이슈가 있고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계속 이런 이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확대하고 있다는 건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커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오늘장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을 볼 때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런 회사, 삼성 쪽에서 역시 투자가 들어왔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만큼 올라갈 때 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에즈 쪽에서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가가 올라갈 때 좀 꽤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 로봇 관련주들도 역시 두루두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그만큼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 대기업에서 투자한 기업들보다는 주가의 상승폭이 좀 더딜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크거든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관심이 분명히 좀 계속 필요하고요. 오늘 상승에서 굳이 뭐 매도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재료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이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키워가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한번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발 로봇 사업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장에서 로봇주들이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보다는 조금 수월히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로 시선을 좀 돌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어느 정도의 수익은 갖고 가지만 수익을 냈을 때 좀 현금으로 확보하는 전략들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종목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노보노디스크에 먹는 위고비가 이 미국 FDA 승인이 임박한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비만약 시장이 불타올랐을 때 지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매수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노보노디스크 쪽하고 이제 일리아릴리 쪽 이쪽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시장에도 상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 상륙을 했고 일리아릴리 쪽도 역시 국내에서 이제 직접 이제 생산까지 지금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기업들, 그 기업들에 많이 관심을 쏠리고 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에 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 역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 FDA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 자체는 굉장히 뭐 호재성 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해서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미국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또 판매가 될 거고 또 국내까지도 분명히 또 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두 기업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규모가 크고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역시 이 시장에 계속 진출해서 약을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 시장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FDA 승인이 만약에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호재성으로 저는 이제 분명히 반응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너무 비만 치료제 시장 쪽에만 특화돼서 계속 보기보다는 제약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주도하는 섹터, 주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미 좀 많이 어느 정도 상승의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이번에 뭐 승인과 관련해서 이 종목을 사서 주가 올라갈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들보다는 저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그 섹터 종목들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여전히 지금 저평가 기로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종목들이 만약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더 올라가서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간다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종목들 역시도 주가의 반등폭이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특화돼서 계속해서 보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지금 비만 치료제 쪽만 보기보다는 이 다른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보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미국에서는 뇌전증 학회가 현지 시간 5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관련주들에게 주가 모멘텀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그래서 다른 주변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네. 또 이제 학회가 있습니다. 이 뇌전증 치료제와 관련된 뇌전증 학회가 이번에 현지 시간으로 12월 5일부터 해서 지금 9일까지 미국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뇌전증 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성장률을 본다면 2028년도까지 9.8% 연평균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대한 그 성장성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보장이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국내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지금 엑스코플이라는 신약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지난 분기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바로 뇌전증 치료제와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뇌전증 확해에 대한 이런 이슈도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이제 또 이제 겨울철 시즌 되면은 뭐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뇌전증 확해 관련해서 SK 바이오팜은 지금 현재 실제로 뇌전증 치료제 엑스포프리 신약을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이 회사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회사가 있습니다. 동아ST 이런 회사들도 역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뇌전증 학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뭐 비만 치료제 쪽만 보는 게 아니라 뇌전증 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관련주로는 SK 바이오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보합 정도이긴 한데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현물에서는 빼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힘이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선물도 마이너스권 지금 찍혀 있는 상황 확인되네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미증시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저도 사실 기대를 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물에서도 그렇고 선물에서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강도가 굉장히 지금 약한 출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러다 보면 일부 몇 섹터 혹은 일부 몇 종목으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 수급 쏠림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먼저 체크를 한 건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섹터 기준으로 보면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고 플러스 자동차까지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종목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이제 상장을 이제 한 AMD 바이오가 네. 시장의 수급들을 좀 많이 가져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따따블에 성공을 해서 벌써 잠겼다라는 표현을 하죠. 44,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그러니까요.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약간의 수급의 공백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결국엔 초반보다는 중후반부의 흐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안 좋은 이야기만 안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어찌되었든 엔화하고의 연결고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엔 1,466원 90전까지 현재 떨어져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우리가 따따블이라고 하죠. 에임드 바이오 지금 300% 상승불 켜져 있고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피노프 하면서 시작을 한 기업입니다. 상장하고 시총 1조를 넘길까라는 부분에 아마 관심 좀 많으셨을 텐데 지금 벌써 2조 8천억까지 도달을 한 상태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전략 함께 챙겨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제품 판매를 잘 못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도 투자 수익률을 따져가면서 지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볼까요? 세 번째는 로봇 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죠. 내년도에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테슬라도 어제 4%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는 에임드 바이오가 완전히 수급을 좀 다 가져간 모습이라서 여러 가지 이슈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어제는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주에 대한 메리트가 생겨날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특히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종목들 위주로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은 사실 약값 인하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잡는 것보단 결국엔 어떤 기업들과 어떤 규모,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에 대한 우리가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1차에 얼마, 2차에 그렇죠. 얼마. 이런 것들에 저는 더 주목을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디엔드 파마텍도 마찬가지고 올릭스도 마찬가지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의 기업만 LO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반도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제약 바이오도 꽤 괜찮게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변수는 있습니다. 일단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비만 당뇨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죠. 어제만 하더라도 인벤티지 랩이 20% 이상 상승을 했다가 뉴스 하나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또 회사의 대응 때문에 다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렇게 수급에 좀 꼬인 현상들을 나타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섹터와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이 덜한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그래도 임상 파이프라인 쪽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주목을 하시되 일부 몇 종목에 한해서 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특히나 라이센스 아웃 이미 성공한 기업들이야 앞으로 받을 돈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라이센스 아웃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할 뿐입니다. 팩트는. 아직 뭔가 정해지지 않고 금액들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라이센스 아웃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임상 데이터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사보다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쪽으로 압축을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셀비온, 퓨처캠 이 세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약가 인하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쪽은 바이오 시밀러 쪽일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뉴스에 지금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수년 동안 정부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막상 이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님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CDMO, CMO 혹은 바이오시밀러 쪽은 업황의 환경 자체가 우호적입니다. 왜 우호적이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양을 팔더라도 더 높은 판매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조금은 더 이쪽에서도 상승 탄력을 원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ST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ST팜이 이제 최근에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상승 탄력은 이쪽에서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약가 인하 관련된 뉴스 먼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코스닥 ETF, 그러니까 150 들어가 있는 ETF랑 대형 바이오 종목들의 상관 개수가 0.7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연관 관계가 높다라는 건데 그럼 동조화가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코스닥 살려주겠다. 이거 지금 12월 말쯤으로 지금 예상이 네. 좀 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가장 큰 수혜는 바이오가 받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글로벌 증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코스닥 지수가 1000싹을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네. 어떤 섹터가 지금 정말 중요한가라고 보면 저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주인이 될 거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로봇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코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만약 돌아오는 다음 주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확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금 AI의 혹은 그 다음 산업이 어디냐라고 많이들 지금 고민을 하고 코스닥 하면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를 정했을 때 사실은 네.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맞는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에 대한 비중도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로봇주들의 시가총액이 커져가고 있음을 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코스닥 상승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제약바이오야. 이전까지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힘을 잘 내왔지 않습니까? 그쵸. 현재 흐름만 잘 유지한 상태에서 로봇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어쨌든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들 아마 다음 주쯤에 논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이전 상장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이제 코스닥 안에서는 ABL 바이오가 가장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엔 알테오젠의 다음을 잇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에로를 하지 못한 기업을 봐야 되느냐, 에로에 성공을 해서 지금 확정성의 무게를 두고 있는 쪽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죠. 뭐 리가켄바이오도 있을 그쵸. 거고 보로노이도 있을 거고 D&D 파워텍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중에서는 지금 독보적인 건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사실 알테오젠에 조금 가려져서 그렇지 알테오젠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저는 ABL 바이오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노려볼 필요는 있겠다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의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까지 잘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반도체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밤사이에는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AI에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AI 버블론이 커질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본부장님께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것 또한 그냥 지나가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세요.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뉴스 글들을 쭉 봤는데 네. 전혀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결국 이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절차들, 순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의무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존의 검색 엔진에서 AI로 많이들 바꿨는데 처음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정보가 챗 GPT에서 검색을 하긴 했는데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더라. 우리도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개인 투자자 혹은 개인 소비자도 그런데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도입했을 때 과연 문제없이 지금 잘 흘러갈 수 있을 만큼의 성과, 성능이 올라갔는가? 이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런 뉴스는 저는 다행 혹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적으로 캐펙스 투자에 대한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 주도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은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의 하락은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로 내부적으로 지금 영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내년에 영업 목표를 하향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장에서 도태됨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빌미로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반도체 쪽에서 사고 싶으셨던 종목군들이
네. 이 이유로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 기회로 삼아 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모든 종목이 다 지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TPU와 GPU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꼈지만 이수페타시스처럼 직접적으로 납품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좀 잘 추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기판 쪽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뭐 TLB 등등 있겠지만 어제 리포트 중에 하나가 LG이노텍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LG이노텍 관련해서 기판이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뭐 물론 FCBGA 관련해서 삼성전기는 납품을 하지만 LG이노텍은 사실 납품하는 부분은 없죠. 근데 네. 내년이 기대된다라는 그 뉘앙스의 리포트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본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그래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와 구글의 입장 그리고 굉장히 많은 테크주들의 입장에서는 고객사 그러니까 이제 벤더사를 일어나는 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에 우리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라면 이게 값과 을의 관계가 바뀌는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받아야 할 때 못 받고 받고자 하는 가격에 못 받고 그래서 2원화, 3원화 하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에요. 그 관점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LG이노텍이 기술적인 완성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LG이노텍이라든지 관련주들의 밸류체인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율. 그러니까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10개를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정품, 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단발적으로 상승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그 기업의 밸류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라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판에 4대 종목이 있습니다. 심텍이 있고 TLB가 있고 코리아 서키트가 있고 대덕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심텍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기판 종목군들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 속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기존의 이 반도체 칩보다 발열량이 현저히 적다라는 것, 그리고 전송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속햄을 많은 어떤 차세대 기술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기존의 반도체는 뭐냐면 온보딩 형식, 그러니까 제품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만약 이러한 데이터 센터, 이러한 반도체를 사용하는 플랫폼이 업데이트를 하고자 할 때 그럼 칩을 떼어냈다가 다시 지금 장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쟁사가 하나도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들의 업데이트도 아마 횟수도 엄청 잦을 거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띄었다 붙였다 하는 쪽은 당연히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기간적인 문제가 앞으로 돌출이 되겠죠. 그것을 가장 개선이 된 기술이 지금 속햄. 그러니까 이거는 온보딩 형태가 아니라서 그냥 띄었다 그쵸, 붙였다 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플랫폼이 업데이트를 하면 그 칩도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 차세대 기술력이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는 상황이 있고 여기에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품질의 향상에는 기판의 성능이 좌지우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토대로 보면 앞선 4대장 그리고 여기에 심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네 종목 중에 심텍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실적이 매출액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어요. 하지만 올해 3분기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왜 9월달, 10월달에 심텍이 올라왔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 4분기에 3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당연히 심텍이 가장 대장주라고 불리우고 있고 이제 판매 관리비를 쭉 따져놓고 봤을 때 이 4대 종목군들 중에 작년과 올해 판매 관리비 중에 개발 쪽의 비용을 가장 많이 투입한 회사가 어디냐? 바로 심텍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 비용을 어디에 투자했겠느냐? 바로 속햄 쪽에 들어가는 기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만약 반도체 쪽을 보신다면 심텍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시각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 먼저 점검해봤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탑픽 종목으로 심텍 주셨으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핫한 섹터죠. 로봇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밤사이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까지 같이 붙어가 준 상황이죠. 근데 국내 쪽으로 본다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2월 10일에 국민성장펀드 출범도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로봇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챙기고 가야 돼요? 아니요, 더 일단 가져가 갈까요? 보실 필요는 있는데 굉장히 큰 고민은 로봇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약 5개에서 7기업을 빼고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로봇주의 성장 가능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굳이 이런 뉴스에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을 좀 챙기시는 것도 유연한 대응력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간밤에 지금 테슬라의 이 주가의 방향성과 상승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쵸. 그러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로봇은 어느 분야이냐? 휴머노이드냐? 스마트 로봇이냐? 아니면 그 외 로봇이냐 했었을 때는 스마트 로봇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로봇주들 중에 굉장히 많은 로봇주들이 있지만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휴머노이드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뉴로메카 네. 그리고 이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게 바로 감속기 쪽, 하이젠 RMM, 그리고 사면과 같은 기업들이 있어서 어제는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했다면 오늘은 일부 몇 종목만 지금 갭상승 이후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고민은 좀 한 번 더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여기서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건 저는 우선은 테슬라를 본다면 네. 휴머노이드 쪽에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스마트 물류 쪽에서 본다면 최근 우리나라 이 물류 자동화 관련 기업들이 어느 기업에 가장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쿠팡입니다. 그래서 쿠팡 쪽에 수주 잔고가 많이 좀 포지되어 있는 기업에 저는 여러분들의 집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류 로봇들 중에 현대무벡스가 가장 상승 탄력이 크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쿠팡으로부터 가장 큰 수주 잔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일단 로봇 쪽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 먼저 그려봤고요. 그리고 일정 중에 다음 주에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네. 있잖아요. 근데 생산 공정에 휴머노이드 투입한다는 이슈는 이미 나온 상태고 아마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로봇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면 현대차랑 관련해서 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연결을 해서 좀 볼만한 국내 기업들도 좀 있을까요?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자동차 부품사에서 요새 로봇 그쵸. 산업으로 확장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대표적으로 HL 만도와 현대 위아. 그래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수혜는 기존의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의 부품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 로봇 산업의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 해당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에 납품을 하려면 그 인증 마크라는 게 있어요. SQ 마크라고 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이제 벤더사라는 그런 인증 마크가 필요한데 이게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업무 환경이라든지 생산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했던 기업이 만약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산업에 맞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다른 기업들을 뽑을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HL 만도의 주가가 최근까지 이렇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 여기에 지금 가장 현금 유보율이 많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 기업이 지금 투자를 해도 모자랄 이 시점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동차 부품사 중에 SL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헤드램프를 만드는 기업인데 아마 이제 슬슬 이 현금을 어디다 쓰긴 쓸 건데 그 쓸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 다들 로봇 산업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네. 자동차 부품사 하면 세 기업이 꼭 같이 거론이 됐습니다. SL, 서현이와 화신.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서현이와 화신 거의 못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부품사 중에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까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SL이고 SL의 주가의 패턴을 보더라도 로봇주들이 상승할 때 같이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임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 쪽 보면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좀 움직였죠. 왜냐하면 기술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HL 만도가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내용들 같이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로봇주 중에서 고르는 것도 어려워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그 영음이 그렇죠. 마이너스 나는 쪽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 좀 골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휴머노이드 쪽으로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라고 아까 말씀을 좀 네. 드렸고 물류 자동화 쪽에서 하나 뽑아왔는데 T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 쪽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네. 현대모백스가 가장 1순위예요. 수주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2순위가 그럼 어디냐라고 했을 땐 T로보틱스입니다. 그럼 2순위 T로보틱스도 쿠팡이야 하실 수 있는데 쿠팡은 아니고요. 북미향 자동차 라인에 최근에 대규모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도 로봇 자동화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 T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도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 현대모백스라든지 시메스처럼 쿠팡과의 수주 잔고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북미향 자동차 라인, 즉 당장 생산 라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고 계신 분들은 T로보틱스의 현재 흐름도 정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봇 쪽까지 점검을 좀 해봤고요. 로봇 탑픽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시간 여유가 오늘 조금 있어서 AS 짧게만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온코닉 테라퓨틱스 네, 저희한테 맞습니다. 주셨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대비해서 수익률 고가 기준으로 294% 지금 기록 중이라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땐 5일선 타면서 계속 가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임상 신약이라든지 뭐 파이프라인에 집중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제가 그때 좀 이야기 드렸던 건 자큐브라고 하는 제품에 우리나라 이제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시장 점유율에 올라오는 속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는 이것을 반영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대로라고 하면 저는 네. 한 번 더 10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 그동안에는 기대감, 돈은 잘 벌 것입니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였는데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돼버렸으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보여주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때 그 특례 상장한 기업 중에 유일하게 흑자라고 흑자 전환에. 맞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룸 아직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이 기술주의 수급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 고용 시장이 부진하구나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반등의 성공이 아닌 코스피 4,000피의 재입성을 좀 성공을 한 바가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양시장입니다. 코스피는 4,007선에서 움직이면서 0.73%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전환한 곳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93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6%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들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아무래도 두 메이저 주체들이 좀 끌어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각각 3천억 원 넘게 그리고 1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개인 홀로 5천억 원 담아내면서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담아줬던 우리 메이저 주체들인데 오늘은 덜어내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지금 팔자세 보이고 있고 중간에는 모든 주체들이 담아주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코스닥이 반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개인은 다시 382억 원 덜어내고 있다는 점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승하는 업종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운수 창고가 2%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천일고속이 또 주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9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해줬는데 오늘도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장비 섹터도 오늘 좋습니다. 0.62% 상승하고 있고 의약품과 기계까지 현재 상승하는 업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유통업이 1.59% 내리고 있고 의료 정밀과 전기전자, 건설업, 전기가스 마찬가지로 1%대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증시에서 지금 기술주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향을 또 우리 국내 시장이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전기전자의 하락세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업종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건설업이 좀 활발합니다. 1%대 흐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또 건설주의 흐름이 좀 좋았죠. 정부의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건설 산업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건설 산업 전반이 회복세를 보이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오늘까지도 작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제약까지도 오늘은 일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 업종까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유통 코스닥에서도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락문화도 0.93% 내리고 화학까지 0.56% 정도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내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차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여파를 반도체 투톱이 좀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더 큽니다. 3%대 내리고 있고요. 53만 5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실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영향을 좀 더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의 소캠2 이 물량을 절반 정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고요. HBM4 안에서는 내부 품질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빠르면 연내에 본격적인 양산이 준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지만 오늘은 지금 0.77%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3,700원에서 움직입니다. 자,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하락하고 있었지만요. 지금 상승 전환해준 모습입니다. 어제 극심한 저평가다라는 평가들로 인해서 크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지금 현재 56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전과 자동차 모두 좀 호재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원전에서는 대미 투자금을 미국의 원전 건설에 쓰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좀 특수를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두산에너빌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연관성도 좋고요. 가스터빈 수준까지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79,200원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도 다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관세 15%가 이제 소급 적용이 되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덜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4% 가까운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일단은 오늘 코스닥에서는 로봇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서 로봇 산업까지 좀 주목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 또한 4% 정도 급증하는 흐름들을 보였고 오늘 이 흐름이 국내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보티즈 10%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라캐스트 13%대 급등세, 고영까지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뉴로핏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뉴로핏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일단은 기록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시장과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일라일릴리와 같은 빅파마들과도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알츠하이머 시장의 치료가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뉴로핏의 지금 AI 영상 진단 솔루션이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3%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32,200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기반 항암제 개발 기업입니다. 1조 원대의 기술 이전 모멘텀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44,000원 현재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모가는 11,000원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 일단 반도체 쪽은 아쉬운 흐름들 연출하고 있고 조방원에서 오늘은 원전만 조금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체크가 됩니다. 조선과 방사는 쉬어가고요. 완성차 쪽의 흐름들도 우호적입니다. 현대차, 기아 함께 좀 빨간불 켜주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오늘 소폭의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지수도 같이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다만 강하지는 않고요. 보합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는 날입니다. 오후장까지 변동성 나타날 수 있으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